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실패할 위험 있다고 평가 전문가. 최근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공정한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스위스에서 열리는 지도자 회담이 공정한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데 실패할 위험이 있는 가운데 국제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외에도 6월 15일과 16일 열리는 회의에 중국이 참석하지 않고 브릭스 국가들의 저명한 외교관들도 참석하지 않아 남반구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노력이 어둡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보장하는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스위스 교회의 휴양지에서 회담이 시작될 때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비록 그들이 첫 번째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공동의 노력이 전투를 막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서 추가 지원을 촉구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을 서구외에 잠재적 동맹국으로 전환했죠. 이번 스위스 정상회담에는 92개국과 55명의 국가 원수 및 EU, 유럽의회, 유엔을 포함한 8개의 국제기구가 대표단을 파견했으나 참석자 명단에는 많은 국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관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대리 참석자로 보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없는 회담은 작동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른 브릭스 회원국 중 인도는 국무장관을 파견했고 남아프리카는 낮은 수준의 관리자를 파견했는데요.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는 6월 14일 스위스에 도착하여 국제노동기구 회의에 참석했으나 이 회의에는 참관인을 파견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이 스위스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기반의 균열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략적 지역 세레브리앙카에서 러시아 군대를 격퇴 우크라이나 군대. 아조프 여단 부사령관 파라마르는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세레브리안스크 숲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냈다고 확인했죠. 파라마르는 통제자들은 세레브리안스크 숲에서 후퇴했습니다. 이것이 몇몇 천론이 보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6월 16일 러시아 국방부는 동부 그룹의 러시아 군인들이 자포리자 지역의 로보틴의 주민 거주지를 해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동부 그룹의 부대가 자포리자 지역의 로보틴의 주민 거주지를 해방하고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명시했는데요. 한편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노보셀리프카, 자포리치아, 볼로디미리프카 정착지에서 제58기 개화 보병여단, 우크라이나군 제123 영토방어여단, 국가의병 제15여단을 격파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날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135명의 병사, 장갑 전투 차량 1대, 자동차 4대, 영국에서 제작한 AS-90 브레이브하트 155mm 자주포 1대, FH-70 155mm 포 1대, 전자전 부크베레이디 장비 2대를 잃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 경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최근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한 지원을 비판하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고 경고했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정치인들 중 가장 위대한 거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매번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6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받아갑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문제는 젤렌스키가 한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6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한계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2019년 미국 하원에서 탄핵되지 않도록 도운 젤렌스키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지원 요청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죠. 6월 13일 워싱턴에서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트럼프는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대신 군대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주인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대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할 예정이죠. 일부 유럽 동맹국들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포함한 정책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평화 계획을 실행할 경우 패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나토의 분열 계속 심화. 최근 유튜브 채널 후기 전쟁에서 전 CIA 요원 레리 존스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분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존스는 미국은 독일과 폴란드에 압력을 가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탄약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두 나라는 거부했다. 이후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에 일부 항공기를 판매하거나 실제로 판매한 사람을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나토 내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나토 내부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존스는 EU가 키예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개별 국가들이 이러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존스는 또한 브루킹스가 그들의 발언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갈등을 연장할 뿐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으며 무기 운송은 러시아 군대의 합법적인 공격 목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죠. 푸틴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키예프 정부가 러시아의 새로운 지역인 루간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이 조건에 동의하면 전투가 즉시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중립, 비동맹, 비핵화 상태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도 필요합니다. 푸틴은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언급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제안을 최후 통첩으로 묘사했으며 젤렌스키의 고문 미하일로 포돌리아크는 러시아의 새로운 제안에는 실제 평화 제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EU는 주로 석유와 가스 수출을 겨냥한 13차례의 제재를 러시아에 부과하여 모스크바의 전쟁 자금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가운데 EU는 러시아에 대한 14번째 제재 패키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가스 금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교대로 의장직을 맡기 전에 7월까지 새로운 제재 패키지가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재 패키지 초안 작성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으며 통과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의 가스 부문을 겨냥하게 됩니다. EU의 14번째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의 LNG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LNG 선박 간 전송 관련 문제가 포함될 수 있죠. 이 제재 패키지가 통과되면 EU 항구에서 러시아의 LNG를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여전히 이 연료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선박은 아시아로 연료를 운송하기 위해 EU 항구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또한 유럽 기업들은 러시아의 LNG 저장소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는 중요한 제재 측면으로 평가되며 현재 러시아는 북극의 거대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 투자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둘째, 헬륨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군사, 항공우주 및 반도체 제조에 사용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상징적인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헬륨은 EU의 총 수입량 중 1%만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는 EU가 계산한 조치이죠. 현재 러시아의 거대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은 2050년까지 세계 3위의 헬륨 생산국이 되기 위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시베리아에 새로운 헬륨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륨이 금지되면 이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미래의 러시아 수입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셋째, EU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잠재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U는
러시아가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일부 EU 정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 14번째 제재 패키지에는 일부 러시아 언론에 대한 제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